제각각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메이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얘기를 해주곤 한다. 아마 우리를 본다면 잡지에 나오는 스타 커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메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케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메이에게 있었다. 메이에게는 사람을 잘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증명할 수도 있다. 발에 채일 듯 많은 여느 관계처럼 우리 사이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는데 바에서 메이가 내 옷에 음료를 흘리면서부터였다. 몇 번 사과가 오가는 중 우린 서로 치근댔고 사과의 의미로 메이는 내게 술 한 잔을 샀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날 메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다음 날도 메이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저 원나잇으로 즐길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 주에 몇 번 더 데이트를 즐겼고 만날 때마다 더욱 서로에게 깊이 빠졌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우린 사귀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메이를 만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땐 메이와의 관계가 좀 삐걱거렸다. 직업상 여러 곳을 다녀야 돼서 그런 것이었는데 메이는 내가 떠날 때마다 너무나 귀엽게 매달리고는 매 2시간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러 전화를 했다. 심지어 편지까지 주고받기도 했었다. 진부하긴 하지만 귀여웠기 때문에 싫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보수가 좋았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때는 예쁜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지라 메이랑 사귄 지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메이와 같이 살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메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난다. 메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다시 꾸미기 시작했었다. 내가 벽에 붙였던 건 다 떼어내고는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붙였다. 아주 재밌는 광경이었다. 나중에 사귄 지 1년 정도 되자 우리 관계는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꼬마 숙녀의 가족을 만날 때가 온 것이다. 우린 반대쪽 끝자락에 있는 메이의 고향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메이는 어머니, 이모, 할머니, 그리고 자매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또한 친절한 분들이셨다. 모두들 내가 불편해할까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았다. 난 주변에 사는 남자는 없냐고 물었는데 다들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아마 바보 같은 질문이라 그랬던 것 같다. 좀처럼 좋은 남자를 데려오질 않더니 이번에 성공했구나. 메이? 메이의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떠오른다. 메이는 하루 종일 활짝 웃으면서 내가 축제에서 받은 우승 상품이라도 되는 양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메이의 가족과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메이의 가족은 다 알고 있던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우릴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재미있었던 일들을 하기도 했다. 그땐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내 피를 조금 가져간 것에 화도 나지 않았다. 내 피가 요리하는 데 필요하다나. 뭐 편견을 갖지 않았다.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다. 여행이 즐겁긴 했지만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뭔가 무뎌진 것 같았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며칠 뒤 난 메이와 헤어졌다. 메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내가 쳐줘야 하는 것이라며 진정하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하지만 난 가여운 내 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와신 상담을 한 것인지 메이는 10개월이 지나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을 때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었던 일들을 뒤로한 채 생활하는 게 힘들다며 어디 앉아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고 했다. 안 될 것도 없겠다 싶어 우린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리고 메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시켜놓고는 날 기다리고 있었다. 헌데 난 뭔가에 홀렸던 것인지 커피를 다 마시고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를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끌었다. 그리고 우린 차에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고 메이는 나에게 키스를 하며 나를 되찾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의 은총을 받기라도 한 듯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메이는 내게 샤론을 정말 사랑한 것이냐 물어봤고 난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메이는 자신이 샤론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메이는 질투가 많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날 늦은 저녁 시간에 우린 샤론의 집으로 갔다. 메이는 자고 있는 샤론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샤론의 몸이 갑작스레 불타올랐다. 샤론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메이와 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샤론과 샤론의 집은 새벽이 되자 연기와 잔해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에 가장 쉬운 이별이었다. 내가 메이에겐 사람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다. 세뇌를 당한 듯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왔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린 항상 메이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가곤 했다. 게다가 메이는 날 정말 사랑했다. 샤론은 그런 적이 없었다. 어떻게 메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지? 메이가 마련한 방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빗장이 걸린 문이 달린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 벽에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우리를 위한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메이가 문을 닫고 내가 잘 때까지 나를 빗장 사이로 쳐다보자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았다. 요즘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메이에게 보낼 편지에 있었던 첫 글자를 생각하면 말이다. 모든 문단의 단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글은 내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쓰는 첫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랑에 대해서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곧 태어날 아기도 있으니까. 아마 우린 평생 함께 할 것 같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처음 메이와 헤어졌을 때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다시 엄습해 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내가 메이에게 그 느낌에 대해 말하자 메이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요리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앞으로 영원히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내게 말했다. 난 정말 복받은 남자다. 그래서 모두와 이 일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누가 아는가? 우리처럼
완벽한 커플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제가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메이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발에 채일 듯 많은 연애 관계처럼 우리 사이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는데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메이를 만나고 얼마 안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보수가 좋았었다. 나중에 사귄 지 1년 정도 되자 우리 관계는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좀처럼 좋은 남자를 데려오질 않더니 이번에 성공했구나.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고. 와신 상담을 한 것인지 메이는 11개월이 지났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조의 연총을 받기라도 한 듯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야. 세뇌를 당한 듯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으로 요즘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남자 간호사입니다. 사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입원실을 갖춘 정도만 되어도 그 병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괴담입니다. 지금의 저는 저희 병원에서 떠도는 비극적인 사건, 그 괴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구경하다 결국 엄마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입원한다는 개념도 잘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마 6살쯤?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아이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중 청일점이었던 저는 그 아이와 더욱더 친했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니다 저를 만나면 전 아이에게 달달한 음료수나 먹을 것들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언젠가부터인지 병실을 돌아다니는 걸 그만두고는 병원의 한가운데서 그저 멀뚱멀뚱 서서는 지나가는 환자들을 구경만 했습니다. 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병원에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들 제게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것도 없죠. 전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강신아, 돌아다니면서 병실 구경하는 거 요즘은 왜 안 해? 다 확인했으니까. 어? 아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또 아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환자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저 남자야. 아이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남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이번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서 저와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 칠흑 같은 어둠이 절정에 다다를 새벽 2시경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살짝 졸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라 잠에 깨서 호출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숨을 가빠했던 장면이 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망 원인을 찾기보다는 아이가 말한 그 기억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는 로비 중앙에서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신아, 어제 인공호흡기 하고 있던 아저씨 말이야. 저기, 강신아? 역시나 아이는 저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할머니야. 아이는 병실에 누워있는 말기 간암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했던 말이 저를 얽매이게 하였고 저는 그 환자를 주의 깊이 살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당직 근무를 서던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잠도 오지 않았고 호출벨만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지나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그 병실에 그 환자 자리였던 걸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호출벨이 울린 건 환자의 심장박동이 멈춰서 울린 거였습니다. 아이에 관한 소문은 병원 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연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CTV 확인 결과 아이는 한밤중 환자의 병실에 찾아가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빼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었던 비극적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어딘가에서.
반장님, 시체 찾았습니다. 그래? 보자. 반장님 말씀대로 한 남녀가 손을 꼭 잡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손목에 팔찌 같은 게 채워져 있어? 예. 역시라뇨? 뜬금없지만 내 얘기 한번 들어주겠나? 당시에 난 꿈 많은 젊음과 패기를 가진 멋진 청년이었지. 내 꿈은 교사였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덕에 손쉽게 교대로 갈 수 있었고, 난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일념하에 하루하루가 정말로 기쁜 나날이었고 축복처럼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최고의 날이 나에게 찾아왔다. 바로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새내기 신입생이었고 난 1살 높은 학번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았다. 근데 난 그 말로 표현 못할 매력 때문에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다. 난 그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부하던 그녀도 어느샌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CC가 되었다. 그날부터는 하루하루가 천국이었다. 정말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준다 해도 그녀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홀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아마 그쯤이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커플 살인이 일어난 건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꼭 2개의 시체가 있었고 손을 꼭 맞잡은 채 죽어서 발견된다고. 그렇게 발견된 시체들은 실제로도 커플이었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마치 정말 천국에 간 듯한 표정을 하고서 말이다. 근데 그러면 못할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인걸. 그렇게 수십여 차례 커플 살인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솔로인 사람들은 그냥 남들 얘기처럼 머나먼 얘기지만 우리 같은 커플들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중엔 왜 커플들이 웃고 죽었는지는 궁금증을 품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플 살인은 높아져만 갔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덕분에 난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고 내 심장을 꺼내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녀가 하늘의 별을 따오라면 정말로 따올 수 있을 정도까지 그녀를 미치게 사랑했다. 하루에 수백 번 보고 싶고 수천 번 생각나고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다. 난 당연히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랑이 깊어갔다.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자기. 아니 오빠. 나 더 이상 오빠 못 속이겠어. 오빠의 그 가분한 사랑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로 미안해. 오빠.
이렇게 한순간에 이별 통보를 받은 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내 노래 같았고 정말 소주를 물처럼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그녀는 날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내 헌신적인 사랑에도 그녀는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전 남자친구랑 사귀고 헤어지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나 뭐래나. 근데 이러다 결국 다시 사귀게 되고 전 남자친구에게로 가버렸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며칠 몇 달을 집에만 틀어박혀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사람이 모두 무섭고 겁나고 누구도 만나기 싫을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믿지 못할 광경을 봐버렸다. 커플 살인의 살인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을 테고 연일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었다. 난 내 앞집에 살던 곳을 우연찮게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거기엔 금슬 좋은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하듯이 눈을 꼭 감은 채 서로를 마주보며 두 손을 잡고 있었고 뒤에는 어떤 남자가 있었다. 난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것이 바로 커플 살인범이라는 걸. 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앞집에서 하는 얘기를 귀 기울였다. 두 분이 진정하신다면 이 성스러운 관통 청구 두 분은 영원히 아실 겁니다. 몇 가지 단어 외엔 들리지 않았지만 대충 유추할 수 있었다. 저 사이코 같은 저놈은 저 커플의 사랑을 이용해서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저 개새끼라는 걸. 아마 내가 그녀랑 헤어지기 전에 저놈을 만났으면 나도 똑같은 꼴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저 사이코 새끼는 길고도 얇은 꼬쟁이 2개를 2명의 심장에 꽂았다. 서로 연결되듯이 말이다. 당연히 그 둘은 죽었고 사이코 같은 저놈은 호련히 사라졌다. 난 서로 죽어있는 둘의 얼굴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죽어 있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될 일이 찾아왔다. 난 대학교에 다니는 그녀를 주위 친구들에게 간간히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말도 없이 학교에 안 나온다는 것. 난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녀에게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었다. 그만큼 사랑했었다. 집착이라고 불러도 좋다. 여튼 그녀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학교에 안 나오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렇게 행방불명된 지 몇 달이 넘었다. 그녀의 가족들도 드디어 실종신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난 느꼈다.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난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던 교사가 되는 걸 때려치고는 그때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했다. 결국은 피땀 흘려 3년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합격했고, 점점 경력을 쌓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적을 찾아갔다. 자기야, 이 팔찌는 꼭 끼고 다녀야 돼. 우리 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와 동시에 서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표야. 나도 꼭 끼고 다닐게. 응, 알았어. 여자 시체의 손목에는 지금의 나와 똑같은 팔찌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따라 하늘은 미치도록 밝고 청명한 날이었다. 아마 그때가 26살쯤이었을 거야. 그때는 일주일에 술을 매일 마실 정도로 방탕하고 술에 쩔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 뭐 꾸역꾸역 출근은 했는데 목적이 없달까? 그저 하루하루 술과 쾌락에 제정신을 못 차렸지. 하루는 종로에서 술을 한참 먹고 집에 가려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더라. 난 지켜도 올랐겠다. 택시비도 아낄 겸 종로에서 신촌까지 걸어가기로 마음 먹었지. 그때는 4월달이었어. 날씨는 적당히 선선했고, 근데 막 아현동 쪽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니까 아마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던 것 같아. 뭔가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에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이놈의 찍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더라. 졸린 눈을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새벽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많았어. 또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 대로변을 보니까 웬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웬 차가 있더라고. 아마 내가 잡는 사이 사고가 났었나 봐. 아,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다 일어나서 눈을 막 비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시선이 느껴졌어. 난 시선을 느낀 쪽을 바라보니까 대로변 반대편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그 남자가 날 쳐다보는 게 엄청 무서웠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웠어. 난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는 가던 길을 걸어갔어. 아니, 뭐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러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무서움은 조금씩 사라졌고 정신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 솔직히 그 남자가 날 쳐다볼 때 술이고 졸린 거고 다 깨버리긴 했다만, 그렇게 난 나름 안정을 찾고 보니까 아까 사고 난 게 생각나더라. 그나저나 좀 전에 그 사고, 큰 사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어.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얼굴에 손을 댔는데
이런 씨. 그때 소름이 확 돋더라.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없어졌어. 난 내가 렌즈를 꼈나 하고 동공에 손가락을 살짝 대봤는데 없었어. 난 마이너스 시력이라 안경이나 렌즈 없으면 바로 앞에 사람 표정도 몰라. 거의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저 멀리 차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시선을 느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날 보는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난 볼 수가 없다고. 근데 난 봤어. 무표정하게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남자의 표정을. 그 순간 내 귓가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까 쓰러져 있던 사람 누굴까? 진짜 깜짝 놀랐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었거든. 가뜩이나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에 안 놀랄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막 허둥지둥 둘러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때 당시 난 거의 패닉이었지. 정신은 막 혼란스럽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근데 아까 들은 말이 생각나더라고. 쓰러진 사람? 쓰러진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걸까? 그러다 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던 길을 돌아가서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 그냥 집에 가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내 발길은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까 쓰러진 사람은 아직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 운전자는 통화 중이고. 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어. 나였어. 내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 순간 난 잠에서 깨듯 눈을 떴어. 병원이더라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대. 내가 술 취해서 인도로 걷다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튀어나왔다나 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난 술은 절대 필름 끊길 때까지 절대 안 먹어. 술 먹는 횟수도 줄이고 일도 전보다 열심히 했어. 또 나름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 그 남자는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어.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겠어.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남자가 날 봤을 때의 그 공포, 그건 확실히 내 몸에 각인돼 있어. 그 느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난 쥐가 정말 싫어. 다 큰 남자가 뭘 그런 걸 무서워하냐겠지만
쥐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난 쥐가 싫어. 난 얼마 전까지 그래도 싫어하는 집 때문에 밤잠을 설친 일이 있었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잡은 자취방은 집세가 싼 낡은 주택이었어. 학생보다는 혼자 사는 아저씨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긴 한데 집을 떠나 자유를 느낄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지.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곤 했어.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 자려고 누우면 항상 신경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쥐가 뭔가 갉아먹는 듯한 소리? 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 게다가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쥐새끼 소리. 그게 계속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귀를 막고 자려 해도 쥐가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도저히 잘 수도 없는 거야. 한동안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렸지. 그러다 얼마 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어. 벽 한쪽에 작게 뚫려있는 구멍. 분명 쥐새끼가 뚫어놓은 구멍일 거야. 자려고 누우면 계속 들려왔던 그 소리는 쥐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구멍을 뚫던 소리인 거지. 그 길로 난 곧바로 뛰쳐나가서 식빵이랑 쥐약을 사왔어. 그리곤 식빵에 쥐약을 섞어 뭉친 다음에 구멍에 쑤셔박고는 구멍을 막아버렸어. 근데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떨칠 수 없는 그 불안감에 나무판을 두 겹으로 못질해서 단단히 막아버렸어.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더라. 정말 다행인 게 그 이후로 갉아먹는 소리는 더 이상 안 나더라. 쥐약을 퍼붓다시피 섞었으니 한 방에 픽 가버렸겠지.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난 그날 뒤부터 발 뻗고 잘 수 있었지. 뭐 그만큼 낡고 허름한 집이란 거지. 잘 데가 없다니 데려가긴 한다만 너 각오해. 아, 거의 다 왔네. 여기 내려서 좀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야.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길을 따라 걷던 둘은 낡은 주택에 도착했다. 이 건물이야. 내 말 맞지? 그래도 내 방은 비교적 아늑한 편이야.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 옆집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나왔다. 그는 여행이라도 가는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인 남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하지만 옆집 남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방을 끌고 사라졌다. 뭐야? 옆집 사람이야?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배달 음식 받을 때는 가끔 보이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집 안만 있는 거 보니까 백수 같은데? 일거리라도 찾았나? 웬일로 나왔대? 둘은 남자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집으로 들어갔다.
원래 정리는 잘 하는 편이라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예의상 청소는 좀 해야겠네. 먼저 씻고 와. 바닥에나만 쓸게. 친구를 욕실로 몰아넣은 남학생은 대충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막아놓았던 구멍 근처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작게 접은 종이 조각. 구석에 떨어져 있어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보통이라면 그냥 버렸겠지만 무언가 이상했던지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한다.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음식조차 잘 주지 않고 절 학대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냈다간 남자가 알아챌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단히 막아놓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쥐약을 섞은 식빵을 구멍에 쑤셔 넣은 기억,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가던 옆집 남자. 그때 욕실에서 다른 학생이 나왔다. 뭐해? 뭔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청소. 청소하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면서 슬쩍 쪽지를 숨겼다. 근데 생각보다는 집이 깔끔하네. 쥐는 없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남학생은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였다. 그리곤 쪽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다. 친구의 말이 맞다. 이 건물에 처음부터 쥐는 없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사양 컴퓨터와 최신 TV, 게임과 잡지, 책, 운동기구 등 필요한 물품 무한 제공. 하루 3끼 원하는 식사와 간식 제공.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물이 칼칼 쏟아지는 욕실이 딸린 방. 만약 위와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면 당신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 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살아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고작 일주일 정도뿐이다. 그 이상 갇혀있는 것은 절대로 사양이다. 난 벽에 걸린 달력으로 오늘 날짜에 빨간 X표를 쳤다. 누군가에겐 천국처럼 보이는 이곳에 갇힌 지 오늘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 이미 이곳이 지긋지긋하다 못해 혐오스러울 지경이었다. 분명 안락하고 편한 곳인데다가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갇힌 내게는 그저 모든 것이 짜증날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고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시계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다. 철로 된 방문 아래 작은 구멍이 열리고 식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 여기에 가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사랑한다고, 날 위한 거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식사 때마다 저 여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 난 그 말을 무시한 채 식사를 가져와서는 밥상에 앉았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가둔다는 저 미저리 같은 여자 때문에 이곳에 갇힌 지도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곳을 탈출하고 자유를 되찾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창문으로 탈출하는 건 창문이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 있어 불가능하다. 식사 시간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여자의 손을 낚아채고 문을 열려고 소리치는 방법 역시 힘들 것이다. 저 독한 여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게 분명했다. 사랑이랍시고 사랑까지 가둬놓는 여자니 더 볼 것도 없다. 벽에 구멍을 뚫는 생각도 해봤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초유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 난 책상에 꽂혀있는 커터칼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이제 방법은 이것뿐이다. 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가 묻은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손목을 긋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내 손목에선 제법 많은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자리에 들어놓고는 눈을 감았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잠시 후 익숙한 알람 소리와 함께 여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식사를 넣어주던 여자가 쓰러진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다 아주 잠시간의 정적이 흐르고 여자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내팽개치곤 급히 문의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내 탈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다. 난 문이 열린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몸을 날렸다. 여자는 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난 쓰러진 여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여자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곤 주머니에 있던 천조가리로 손목을 지혈했다. 제법 통증이 있었지만 자유가 가득한 바깥 공기 덕에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 100일간의 고통의 시간. 이젠 끝이다. 제일 먼저 뭘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처음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자유를 찾은 나의 첫 번째 사냥감이다. 몇 달 만에 다시 시작한 사냥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벌써부터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토록 즐거운 일을 막는답시고 엄마라는 여자는 날 지긋지긋한 그곳에 가두었다. 날 사랑한다면서, 날 위한 일이라면서, 이것이 최선이라면서. 그 여자의 어긋난 주작으로 갇혀있던 100일은
내겐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 난 다시 자유를 찾았고 이 바깥 세상에서 예전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저희 집은 작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개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마당에 풀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 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뽀미였고요. 그냥 평범한 푸들입니다. 저는 뽀미와 함께 산책을 자주 갔었고 산책을 가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폐지를 줍는 앞집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뽀미를 볼 때면 소세지나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뽀미한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바로 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샤워를 할 때나 산책을 갈 때도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만 보면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한강에 산책을 할 때면 한강에도 뛰어들려고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뽀미마저 사라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너무 쏟아지면서도 뽀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지만 더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전 설마하는 마음으로 한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찾아간 저는 밤이 새도록 뽀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밤이 다 지나가고야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가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여서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뽀미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집에 가는데 잘 먹었어.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뒤에서 저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뒤를 돌아보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서 할머니를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게 친절했던 할머니와 새벽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렸거든요. 잘 먹었어. 라는 이 네 글자가. 저는 집에서 샤워하고 이른 아침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샤워하면서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시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뽀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찾아다니다 결국 집 근처
경로당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에까지 들어갔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건 큰 가마솥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마솥을 보니까 우리 뽀미가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크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로당까지도 다 찾아보고 난 뒤 집에 돌아가려고 경로당을 나오는데 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저는 뭐지? 하고 털을 만져보니까 우리 뽀미의 털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의 모든 장롱과 사물함은 다 열어보았지만 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까지 열어보니 된장이나 먹다 남긴 육개장 같은 것 뿐이었죠. 정말 그때는 뽀미를 잃은 절망감에 모든 것이 뽀미와 관련돼서 생각났었습니다. 결국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끝이 없더군요. 경로당 앞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열자 그 안에는 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털은 뽀미와 같은 하얀 털에 심지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하려 경로당과 그 경로당 근처의 CCTV를 보고 나니까 폐지를 줬던 그 할머니가 우리 뽀미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경로당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몽둥이로 우리 뽀미를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뽀미를 잡아서 죽이고 보신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뽀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키우던 개마저도 먹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냥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합의는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어차피 그 노인들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이 무겁지가 않아서 처벌도 정말 미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심해봤자 집행유예래요. 잡종이라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고요. 마음이 너무 착착합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들 하나같이 찢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한테 친절하게 특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개한테 식탐으로 유혹한 뒤에 나중에 몰래 훔쳐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빨리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뽀미를 위해 좋은 곳에 가라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